반갑습니다. 챕터 1 담당하고 있는 박경은입니다. 이번 챕터 1은 기초 통계량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통계에서 확인해 본다. 이런 거죠. 1번입니다. 다음 중 중심 이치의 측도는 대표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값 어떤 거예요? 자료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값을 딱 집어서 대표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산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모두 평균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만 보통은 산술평균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중앙값, 최빈값. 그래서 최, 중, 평 이렇게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아래에도 있는 것처럼 산포의 측도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래서 퍼짐률을 나타낼 때 쓰는 값들로 표준 편차 분산 변동계수가 있는 거죠. 중심 위치의 대표적인 평균이라는 이름이 산술평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mean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산술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술평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차의 합이 0이다. 그래서 각각의 값에서 산술평균을 뺀 값이 편차인데 그 모든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다. 그렇죠? 4번의 자료의 중심 위치에 대한 측도이다. 이거 뭐 정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상값의 영향을 엄청 받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값이 3, 4, 5, 6이었다. 그러면은 이 값에 대해서 4로 나누면 4.5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3, 4, 5, 60이었다. 그리고 4로 나눈다? 엄청 커지죠.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값, 이상값, 특히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상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차라리 평균을 쓰지 말고 중앙값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값을 쓰는 이유는 이상값이 보일 때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래 산술평균 해설 보니까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료의 대표값이 적절하지 않다. 이럴 때는 중앙값이 적합하다. 3번입니다.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는 극단값, 이상값, 자료의 대표값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중앙값이 의미하는 바는 순서가 있는 그런 순서를 갖고 대표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50% 위치의 중앙값, 50%의 백분위수 같은 말이고요. 절사평균은 아래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에서 일정 비율 큰 쪽과 작은 쪽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사, trimed거든요. trimmed 하면은 자르다, 이만큼 이만큼 자를게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 극단적인 값들은 잘라서 없애고 평균을 내겠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보통의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번처럼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좋은 대표값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4번으로 가볼게요. 서울 지역 고등학교 500명이 키를 측정한 자료에서 중앙값과 평균이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4번 문제를 처음 봤을 때 1번 자료는 정규분포에 따른다. 2번 자료의 분포는 좌우대칭이다. 3번 자료에는 극단적인 이상값이 많지 않다. 4번 자료의 대표값으로 중앙값이 더 바람직하다. 어떤 거를 답으로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서울 지역 고등학생 500명, 500명이란 정도는 굉장히 큰 뭔가의 이렇게 자료다라고 우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한 10개 정도가 되면 그중에 아주 큰 값 하나가 전체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료가 무지무지 많아서 뭐 촘촘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꽉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값과 평균이 같다? 특히 중앙값이랑 평균이 같은데 평균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교훈폰가?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좌우대칭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료에 극단적인 이상값이 많지 않다? 아마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게 자료가 많으면 여하튼 뭐 극단적인 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분명히 중앙값하고 평균이 같은 선에서는 극단적인 이상값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 평균을 계산했는데 극단적인 값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500 명이 아니어도 극단적인 값이 없으면 '중앙값이나 평균이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4 번의 답은 3 번입니다. 해설을 보니까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 그러면 자료가 대체로 대칭적이다. 여기까지는 저도 '그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따라서 2 번도 자료의 분포는 좌우 대칭이다. 그런데 무조건 좌우 대칭이 될 수는 없고요. 대체로 이 단어가 있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자료에 극단적인 이상값이 거의 없다. 아마 이 부분을 타겟팅으로 두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4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번입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어느 지방이 많은 피해를 입어 제방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 높이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평균이나 중위수나 최빈값은 그냥 보통의 대표값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대표값이 아니라 가장 높이 제방을 대표값으로 선택해서 계산하면 위험하겠죠. 아래도 보니까 통계적으로 극단적인 수위, 즉 가장 높은 홍수 수위를 기준으로 제방 높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중평, 노노노노 그러면 최대값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 번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6 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번 중심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측도이다. 정의죠. 이상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를 고려해서 절사 평균 trimmed mean을 사용하기도 한다. 좋습니다. 표변의 몇몇 관측값이 모평균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멀리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좋은 추정량이다. 아, 이거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값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은 위험하다. 차라리 어떤 방법이 좋다? 중앙값이 좋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직접 계산하는 문제 7번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201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통계학 강좌에 A반 20명, B반 30명이 수강하고 있다. 중간고사에서 A반, B반 평균이 각각 70점, 80점. 이번 학기에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50명의 중간고사 평균은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이 수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명이죠. 그런데 아마 두 반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A반과 B반에 대해서 20명, 30명, 그리고 이 20명의 평균이 70점, 30명의 평균이 80점. 그러면 원래 총점은 1400점, 그 다음에 총점은 280점, 그래서 2800점. 그러니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합쳐서. 그래서 2400점이죠. 그래서 합쳐서 3800점 그리고 50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아래 보니까 76점입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7번 문제는 보통의 평균 문제고 시험에는 8번 문제가 좀 자주 나오죠. 바로 가중 평균 문제예요.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전체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근무평가 100점, 성과평가 100점, 승진평가 100점, 300점이지만 각각의 3대 4대 3대 3대 4라는 비율을 주고 100점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80점에 30%니까 80 곱하기 0.3, 70점에 0.3, 90점에 0.4구나. 그래서 전체 81점이구나. 이렇게 100점 안에 81점을 얻었습니다. 하고 계산하죠. 이와 같이 가중치를 주어서 성적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중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중평균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 번 더 계산해 보시고 9 번입니다. A, B 두 도시에서 각각 100명씩의 근로자 표본을 추출하여 남녀별로 하루 평균 수입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 그러면 A 지역, B 지역, 그럼 A의 남성, A의 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의 남성, B의 여성. 그런데 두 도시 근로자의 하루 평균 수입이니까 이만큼을 다 계산하라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82,000 곱하기 40, 85,000 곱하기 80, 84,000 곱하기 60, 8만 곱하기 20 해서 전체 200으로 나누면 되겠죠? 문제 어렵지 않게 83,600원이다 하고 풀 수 있습니다. 10번 어느 투자자의 연도별 수익률이 x1, x2, xn일 때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11번 관광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 80km로 운행하였으나 돌아올 때는 시속 100km로 돌아왔다. 이 관광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는? 둘을 함께 읽은 이유는 10번은 기하 평균의 문제이고 11번은 조화 평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봤어요. 산기조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거였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이거 자리 바꿔야 되겠죠? 이와 같이 산술이 제일 크고 기하, 조화가 그 다음에 크다. 이 정보도 중요하고요. 산술 평균은 앞서 했던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산술 평균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하 평균과 조화 평균을 구할 때는 딱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수익률, 변동률, 경제 성장률 이렇게 비율에 대한 대표값을 이용할 때는 기하 평균이고 속도, 시세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조화 평균이에요. 시험에는 지금 보이는 10번하고 11번 정도만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수익률이니까 기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물어봤어? 그러면 조화 수열처럼 해서 평균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왜 10번은 기하고 11번은 조화일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에 추가해 놓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기하 평균을 지금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10번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100만 원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수익이 10%가 났대요. 그러면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0.1이죠. 따라서 100만 원으로 묶으면 1 더하기 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20%의 수익이 났대요. 그러면 이제 20%를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100의 1.1 더하기 100만 원의 1.1에 0.2가 되는 거죠. 합쳐서 100에 1.1로 묶으면 1.2. 따라서 1.1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제가 1.5%, 15% 수익률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거죠. 100에 1.1에 1.2에 다시 1.15. 맞나요? 여기까지 3년을 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질문은 따라서 평균 어떻게 됐어? 라는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평균 몇 번의 수익률이 같은 게 나왔냐라는 거니까 1 플러스 R이라고 할까요? 뭐 0. 얼마니까 R의 세제곱 2 100에 1.1, 1.2, 1.15랑 같니? 이런 질문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 뭐다? 100은 지워지고 1 더하기 R의 세제곱은 1.1, 1.2, 1.15야.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양변에 R만 남기게 바꾸는 거예요. 1 더하기 R의 세제곱은 1.1, 1.2, 1.15 이렇게요. 쓸 수가 없네.
R은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1.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이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로 했던 가장 효과적인 평균 내는 방법이 뭐야? 기하 평균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R을 구하는 게 사회에서의 R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아래에 A가 있었다. 그럼 A의 1 플러스 R1,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A의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 그러면 나는 3년 동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면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그러면 둘이 같다라는 건 결국 뭐야? 따라서 1 플러스 R의 세제곱은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야. 따라서 R은 세제곱근 이거에 빼기 1이야. 찾아보시면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R은 잘하셨고요. 여하튼 기하 평균을 사용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은 비율, 곱셈의 영역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속도, 네, 속력은 크기만 되는 거고 속도는 반대로 속도는 크기만 되는 거고 반대로 네, 속도가 크기만 되는 거, 속력이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방향까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크기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우선 문제를 풀 때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합 평균으로 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봐요. 조합 평균은 어떤 자료가 있다. 현재는 80하고 100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80분의 1과 100분의 1로 바꿔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를 2로 나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값을 역수치했으니까 분의 1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궁금해요. 왜 현재 이 속도는 조합 평균이라는 걸 사용해야 될까요? 사실은 속도가 조합 평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조합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들 혹시 거속시 아세요? 거속시요? 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거속시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발을 붙여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그러면서 거속시. 이게 뭔데요? 지금 보면은 좀 전에 읽었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반대로 또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거속시 했던 거예요. 지금의 위의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정리가 되는데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들의 거리는 같을 거라고요. 같은 거리가 있고요. 그러면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라고 돼 있죠? 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서 속도가 얼마라고요? 갈 때는 그렇죠. 지금 80. 그러니까 거리를 s라고 뒀으면 이때의 속도는 80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 때의 속도는 100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야 라는 얘기는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줘 라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 거리인 s를 80분의 s 더하기 100분의 s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2고요.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이 된 거죠. 이거는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을 밑으로 2분의 1로 해서 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거를 멀리서 쳐다보니까 조합 평균을 이용했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을 계산해라. 그러면 조합 평균을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그냥 원래 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나는 평균을 구하려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속도는 조합 평균을 이용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용하라. 그러면 식에
800을 9로 나누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계산하고 넘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번, 11번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 문제 푸니까 훨씬 쉽죠? 네,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표본 자료가 다음과 같은 대표값이 가장 적절한 것은 10, 20, 30, 40, 100. 갑자기 극단적인 값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것보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중위수, 중앙값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넘어갑니다. 13번. 이와 같이 자료를 주고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지금 10, 20, 30, 40, 50은 30이 중앙에 있으면서 바로 평균이니까 1번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14번입니다.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는 측도가 아닌 것은 역시 위치라는 거는 순서가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이야기죠. 표준 편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평균은 무게중심이지 위치의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교수님 저는 위치가 아닌 거랑 긴 게 아직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위치라는 해석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이 전체 무게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따로 취급을 해요. 그 첫 번째가 50번째 위치의 수. 그럴 때 중앙값. 그다음에 100개로 나누어서 위치의 수, 100분위 수. 그다음에 전체를 25% 위치의 수, 50%, 75% 위치의 수로 나타내는 거 4분위 수.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위치의 수구나.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포도는 표준 편차는 삼포도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선택이 안 되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평균이 들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집단의 개인별 신장을 기록한 것이다. 가장 작고 가장 커서 그냥 위에서부터 나 구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가장 가운데 값 169가 되겠구나 하고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은 지금 보이는 게 10개거든요. 그러면 10개 하나를 더해서 2로 나눈 6번째 수. 아니죠. 5.5번째 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5.5번째 수가 뭐예요? 저는 이런 말 처음 듣는데요. 저랑 수업 시간에 하셨잖아요. 바로 5번째 수와 6번째 수의 가장 가운데 수, 이를 5.5번째 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68과 170의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사실 보관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지금의 이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책마다 들어있는 원래의 원리, 2분의 n번째 수에다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죠. 통계학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은 평균이 40점, 중앙값이 38점. 점수가 너무 낮아서 담당 교수는 12점의 기본 점수를 더 주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도 12점 오르고 중앙값도 12점 올랐겠죠? 그래서 50점. 다음은 자료의 줄기와 입그림을 그리고 중앙값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50자리에 자리들이 비었으니까 50에 대한 것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4. 034가 하나밖에 없어서 중앙값은 50이구나 하고 바로 선택하고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래에서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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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해서 50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별량 n개가 있는데 이때 별량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냥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개의 값이 있는데 그들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로 하는 알파가 뭐야? 라는 거예요. 답은 중위수 중앙값입니다. 이건 좀 생소해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를 빼고 절대값 한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요. x1에서 뭔가를 빼고 제곱을 하고 더하고 이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를 최소 제곱법 뭐 이런 걸로 배우거든요. 이때
알파에 들어가는 값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같은 모습인데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알파에 들어가는 값은 중앙값이란 말이에요. 중위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방법의 최소가 되는 값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평균이 돼요. 그런데 이 값에서 알파는 우리가 절대값의 특성상 아마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래 그림 좀 그려볼게요. 아마 이렇게 놓고 처음에 뭐 알파 입장에서 논의한다면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여기가 가장 최소가 되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라는 건데 이때 중위수를 씁니다. 제가 지금 어떤 그림 그리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우선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 제곱법의 입장에서 알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평균이고요. 절대값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중위수다. 충분히 유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기억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위수에 대한 편차의 절대값의 합은 다른 어떤 수에 대한 편차의 절대값의 합보다 작다. 따라서 최소로 가는 게 중위수인데 만약에 상황이 좀 달라져서 제곱이 보였어. 그러면 평균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19번입니다. 어떤 철물점에서 10가지 길이의 못을 팔고 있는데 못의 길이가 2.5부터 7까지 다양해요. 현재 남아있는 못이 얼만가 봤더니 10% 4, 그 다음에 15% 5, 53% 5.5래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건 53%의 5.5겠죠? 이렇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걸 최빈수라고 하죠. 3번.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의 변수, 키, 몸무게, 혈액형, 월평균 용돈을 관측했다라는 거죠. 4개의 변수 중에서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최빈값이다라는 건 결국은 많은 거. 보통 대표값 안에는 최, 중, 평이 있는데 들어본 경험상 내가 A형, B형, O형, AB형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혈액형이 뭐야? A, B형이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최빈값이잖아요. 지금처럼 범주형 자료일 때, 질적 변수, 범주형 변수, 범주형 자료일 때는 최빈값을 사용한다. 알고 계시죠? 주어진 변수 중 질적 변수는 남녀, 지역, A, B, C 지역, 그 다음에 혈액형 이렇게 우리가 구별만 하는 변수, 구별만 하는 자료이죠. 이럴 때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순서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 최빈값만이 유일한 대표값이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음 중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른 집중 경향치와 산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처음 접하는 문제인 것 같죠. 그런데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른 측정 수준이 뭐지? 하고 보니까 밑에 보기에 명, 서, 등, 비. 이거 들어봤어. 앞서 공부할 때 했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측정 수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구별이 됐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1번을 읽어보니까 명목 척도는 집중 경향치 중 최빈값만 존재하고 그 밖에 기술 통계치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명목척도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명목에는 남녀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서열은 만족도, 네, 등가는 온도, 비율은 키나 몸무게죠. 이렇게 값이 있거나 또는 구별만 하는 이 상황에서 1번 맞죠. 정확하게 남자가 제일 많았네. 이런 거 지역 중에 A 지역이 제일 많았네. 이렇게 최빈값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면 서열 척도로 들어가면 최빈값뿐 아니라 중앙값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퍼져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범위만? 만? 글쎄요. 만인가? 범위를 사용하는 거는 가장 최소가 되는 거에서 최대가 되는 거에 이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쪽 집단은 만족한다 해서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게 끝인가? 아래 해설해 보니까 아니네요. 사분위 범위나 또는 사분위 편차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만 들어가니까 조금 어설픈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3 번 등간 척도, 4번 비율 척도는 '이상하네. 어떻게 설명이 같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등간이나 비율은 모두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중앙값 평균, 그다음에 뭐 범위, 사분위 편차, 분산, 표준 편차까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21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하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2 번입니다. 어느 회사에 출퇴근하는 직원들 500 명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5 가지예요. 지하철, 자가용, 버스, 택시, 그래서 5 가지, 또 기타 6 가지구나. 이 중에서 이런 6 가지에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정리를 했대요. 그럴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구별만 하는 범주형 자료죠. 그러면 범주형 자료라는 거는 아래에 A, B, C, D 이렇게 쓰고 그 위에다가 10명, 20명, 18명 이렇게 표시하지 않을까요? 막대 그림, 원 그림, 도스 분포표 모두 적절한데 히스토그램은 안 돼요. 히스토그램은 아래도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더라. 예를 들어 키가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의 키는요 하면서 140에서 150, 160, 170 그러면서 이렇게 채워 주셔야 돼요. 맞다.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연속 수치형 자료 분포를 표현할 때 쓰는 도구다. 23 번입니다. 이상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상점 자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많이 담고 있는 자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쯤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좀 멀리, 또 멀리 있는 이런 값들 이상점 자료라고 그래요. 아웃라이어, 이상점 자료는 반드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이상점 자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특별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2번, 상자 그림 요약에서 안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료는 이상점 자료이다. 와, 이 표현 너무나 멋지죠. 우리 상자 그림 좀 잠시만 그려볼게요. 제가 상자 그림을 한 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최소값, 최대값, Q3 값, Q1 값, 중앙에 Q2 값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이 범위가 IQR이잖아요. 그럴 때 IQR의 1.5배, 아래 1.5배까지는 범위예요. 그 다음에 IQR의 1.5배 까지는 범위인데 여기까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몇 개의 값이 있다. 그러면 이상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안쪽 울타리라는 건 요렇게 이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IQR이 1.5배, 여기서는 Q3에서부터 1.5배라는 거죠. Q1에서부터 1.5배가 되는 것이 마지막 또는 끝의 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안쪽 울타리를 벗어난 자료는 이상점으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고요. 이상점 자료에 대한 산술 평균의 변화는 중위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3, 4, 5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도 4고 중위수도 4죠. 그런데 10 이렇게 하나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더 값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중위수는 4.5로 이제 조금 변하는데, 그쵸? 혹시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뭐 15 이렇게 있으면 더 큰 값들 때문에 중위수는 5면 되는데 평균은 더 큰 값으로 옮겨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산술평균은 이상점 자료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료의 수가 적을 경우에 이상점 자료는 산술 평균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 바로 같은 해석이니까 3번, 4번. 그래서 중위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해설입니다. 통계 분석 시 이상점 자료란 관측된 자료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 이러한 이상점 자료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능도 있는
최소값, 최대값,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가 있는 자료는 뭐다? 방금 했던 상자 그림. 그럴 때 우리가 수염이란 단어를 넣어서 상자 수염 그림, 박스 스큐 플랫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 중에 리그레소그램이 뭐지? 이거는 특별히 보기로만 나왔던 걸 전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답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가능성은 100% 없을 거예요. 하지만 리그레션이라는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한 번에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 이게 바로 회귀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직선하고 비슷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선처럼 연결하는 그래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리그레소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그레소그램은 산점도 위에 표본 자료를 각 계급으로 구분한 뒤 수평축에 놓고 이 구간의 평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글로 리그레소그램이라고 치지 마시고 영어로 리그레소그램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25번 상자 그림 문제 그대로 가는데요. 상자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하면 최소값은 같은데 최대값은 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IQR의 범위는 같네? 뭐 이런 것들 비교할 때 좋습니다. 1번 상자 그림을 보면 자료의 분포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2번도 맞고 3번 이상값에 대한 정보 있지요. 4번 상자 그림의 상자 길이와 분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때 상자 길이가 길면 분산도 크다. 뭐 이러한 좀 근본적인 비교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상자 길이도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분산도 분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포의 입장에서 둘은 정보를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상자 길이가 길면 분산이 길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1, 2, 3번은 분명히 맞는 말이니까 4번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극단적인 설명 같지요. 상자 그림의 상자 길이 Q3에서 QI1, 얘를 IQR이라고 하죠. IQR과 분산은 모두 자료의 3포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3포도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서 둘의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이다. 26번 바로 넘어가네요. 3포의 정도를 나타낸 측도가 아닌 것. 그러면 범위 외도 변동계수 CV 4분 편차. 잘 모르겠지만 변동 외도죠. 외도는 어떻게 자료가 기울어져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비대칭도라고도 한다. 해설 보겠습니다. 자료 모양이 어느 한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린 1번 그림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죠? 그럴 때 정적 편포,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왼쪽으로 꼬리가 길죠? 부적 편포. 이렇게 1번, 2번 잘 논의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부적이다 정적이다라는 이 기호는 뭔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 극단적인 꼬리 쪽 값 때문에 평균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플러스가 됐고 마이너스가 됐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처럼 자료가 여러 개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를 물어보면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특히 1번 중앙값이 55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우선은 58, 그 다음에 54, 81, 56, 81, 75, 55, 41, 40, 20 이렇게 우선은 나열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5구나. 어쩔 수 없어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 55하고 54하고 81이네 라는 건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료의 범위는 20에서 81까지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60일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2번이 확실히 틀렸는데 그러려면은 58부터 20까지 쭉 더한 다음에 또 전체 개수 11개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56이 나오더라.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넣어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시간 절약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읽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8번 측도의 단위가 관측치의 단위와 다른 것은 관측치라는 건 제가 키를 관측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에 대해서 1cm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측도라는 거는 이 키에 대해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할 건데 그때 평균도 센티미터 나오나요? 표준 편차 센티미터 나오는데 분산은 제곱 센티미터로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평균이나 중앙값, 표준 편차는 모두 관측치의 단위랑 같은데 분산만 제곱꼴로 나온다라는 거죠.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의 단위는 관측치의 단위와 같으나 분산은 관측치 단위 제곱. 그래서 키 하면은 제곱 센티미터, 원 하면 제곱 원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는 거 생소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산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측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타날수록 분산은 커진다. 중요한 건요. 평균을 기준으로는 분산이 짝꿍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짝꿍이어야 될까요? 4분위 범위, IQR. 그래서 이때는 IQR이 짝꿍이어야 됩니다. 2번 범위는 변수값으로 측정된 관측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의 절대적인 차이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범위가 있어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는 거죠. 분산은 편차의 절대값들의 평균이다. 앞서서 본 것 같은 글이긴 한데 우리는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한 거를 해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 No. 어떻게 한다? 그쵸?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해석이 뭐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다면 이거는 평균 편차 또는 평균 절대 편차라고 부를게요. 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다. 내가 분산을 계산했어요. 14.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14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거를 논하게 되면 의미 아닌 제곱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서 의미 아닌 제곱근. 그런데 의미 아니라는 얘기에는 뭐도 있다는 뜻이죠? 0도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모두 100점밖에 없어요. 그럼 편차가 없다, 0이다 라는 거죠. 이때 0도 분산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미 아닌 제곱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0과 양의 제곱근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30번입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각 측정치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오케이. 분산도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도는 산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각각의 편차를 제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방법을 사용했다. 오케이. 분산은 관찰값에서 관찰값의 평균값을 뺀 값의 제곱의 합을 관찰 개수로 나눈 값이다.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합을 개수로 잠시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을 제곱한 것이다. 분산의 값이 14면은 표준 편차는 얘 14를 제곱해요? 아니네. 이렇게 아래 플러스에 관찰 개수로 나눈 이라는 말은 모평균일 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표본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때는 모분산일 때 가능한 거고요. 표본에서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한 개를 뺀 걸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질문이 2000년 기출문제로 그리고 이 문제 30번 자체가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때 3번을 보면서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4번을 봤더니 완전히 틀렸죠.
아, 그래. 4번을 틀린 거고 이 출제자는 모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좋습니다. 분산은 양수 또는 음수를 취한다. 음수가 어떻게 나와? 자료가 모두 동일한 값이면 분산은 없죠. 편차가 없으니까. 자료가 평균에 밀집할수록 분산의 값은 작아진다. 좋습니다. 32번 어느 학교에서 A반과 B반의 영어 점수는 평균과 범위가 모두 동일하고 표준 편차는 A반이 15, B반이 5점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맞는 것은 다시 분명히 A반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B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다라는 게 지금 범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도 같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반은 표준 편차가 15니까 조금 넓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반은 5점인데 사실은 끝점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건 같지만 그래도 아마 가운데 쪽으로 조금 이렇게 몰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A반 학생의 점수가 B반 학생의 점수보다 근처에 더 많이 몰려 있다. B반 학생의 점수가 A반 근처에 더 많이 몰려 있다. 오케이.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번하고 4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산 표준 편차가 3배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가 3배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해설 볼까요?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각 측정치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라는 건데 A반이 B반보다 표준 편차가 크므로 A반 학생의 점수가 평균 점수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으며 B반 학생의 점수가 평균 점수 근처에 더 많이 몰려 있다. 이러한 결론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33번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A병원, B병원에서 6명의 환자로부터 대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17, 32, 5, 19, 29라는 A병원과 10, 15, 17, 17, 23, 20이라는 B병원. 사실 아래쪽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평균만 계산했을 때 17점으로 모두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17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A병원이 훨씬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A병원의 분산이 크구나 하고 2번을 딱 표시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산할 거야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17을 평균으로 두되 세모 병원과 하얀색 동그라미 병원을 비교해 보면 동그라미 병원이 훨씬 중간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작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었습니다. 34번도 그러면 그림으로 풀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 자체가 다 좌우 대칭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이시죠? 그러니 여기까지 두고 이들의 차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곱을 해서 더할 계획으로 본다면 가장 값들이 커질 게 어떤 거예요? 2번이죠. 그냥 2번 땡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리고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35번 평균이 50분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어떤 자료에 값이 모두 동일하게 10인 6개의 자료를 더 추가하였다. 표준 편차의 변화는 조금 직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평균이 50이구나. 그럼 50에 많은 값들이 보통 이렇게 있다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10은 굉장히 멀리 있는 값이거든요. 따라서 10을 6개를 더한 다음에 또 전체 개수에 플러스 6을 한 걸 나누면 표준 편차가 더 퍼지겠죠. 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표준 편차보다 더 커진다. 1번을 딱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직감, 느낌 괜찮으세요? 아래 해설을 읽어보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0은 마이너스 40이라는 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40을 제곱을 해서 다시 더해서 루트를 씌운다 하더라도 값이 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36번 들어가겠습니다.
20개로 이루어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중위수와 사분위 범위와 의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행히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36번처럼 20개가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분위 수 어떻게 계산하지? 뭐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라는데 이럴 때 20개가 나와요. 연습합니다. 쭉 가다가 10개에서 딱 그리고 요 10개 중간에 있는 값인 41이 중앙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10개 중에서 중앙에 있는 거 그러면 36 아래 10개 중에 중앙에 있는 거 45 그러니 이 둘의 차이 따라서 답은 위의 값이 38이죠. 따라서 38과의 차이는 7 그러니 답은 3번이다. 아래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놨지만 20개만 시험에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20개 또는 5개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29, 32, 33, 34, 38 이렇게 5개가 나오면 5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Q2, Q1, Q3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개짜리가 항상 나오거나 아니면 20개짜리가 나와서 4분위 수 또는 4분위 범위 중위수 구하라고 하니까 연습.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한 집단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하였다. 신체 검사 결과 키와 발의 삼포 크기를 비교한다. 키는 100단위의 센티미터죠. 근데 발은 밀리미터인가요? 그러면은 서로 단위가 다르고 그럴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특히 뭘 비교해야 된대요? 산포. 그러니까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비교해야 된대. 이때 쓰는 게 변동계수죠. 변동계수는 아래 측정 단위가 다른 두 자료의 산포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계수는 지금 정의가 4번이에요. 즉 3번이구나. 네, 이게 정의예요. 상대적인 산포의 측도로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기 위해서 아래 여러 예시가 있으니까 먼저 예시는 이유해보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1번 변동계수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맞을까요?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이지만 평균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0 이하의 값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번이 틀리고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통계량이다 라는 거 특징이고요. 4번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큰 산포를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계수에 대한 정의부터 봤는데요. 39번에 나 평균 40인데 표준 편차가 4거든? 그럼 나 변이계수, 변동계수 좀 계산해 줄래? 그러면 변이계수는 원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어느 위치에서 얻어졌느냐를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4를 40으로 나눈 100으로 곱했더니 10%다라는 거죠. 어느 PC방을 이용하는 고객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이를 조사했어요. 그럴 때 그 나이에 대한 변동계수는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죠. 분산이 36이니까 표준 편차는 6이죠. 그리고 평균이 24죠. 따라서 4분의 1에 100을 곱해서 25%, 약 25% 정도의 변동계수가 있구나. 근데 변동계수는 하나의 값으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오른쪽이 42번처럼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선 비교하기 전에 4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크기가 5인 확률 표본에 대해 확률 표본이라는 건 무작위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5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5개의 합이 10이래요. 그리고 각각을 제곱한 거의 합이 30이래요. 오, 표본 변이 계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표본이에 대한 5개에 대한 변이 계수를 물어보니까 그냥 변이 계수의 정의대로 내가 표준 편차가 있다면 평균으로 나누는 거야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평균이 필요하죠.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모두 더한 거를 5로 나누면 되니까 2. 그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되죠. 아래로 내려와서 표준 편차 계산하는 공식이 분산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각각의 분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저 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잠시 여러분들과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할게요. 먼저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에서 2를 빼고 제곱하고 두 번째 수, 다섯 번째 수에서 2를 빼고 제곱해서 얼마로 나눈다?
중요한 거는 4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왜요? 표본이니까. 맞나요? 그런데 정보상 이 값들을 정리하니까 x1의 제곱부터 x5의 제곱까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x1부터 x5까지, 그리고 5개의 4를 4로 나누는 이제 결과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정보상 제곱을 더한 건 30이야. 그 다음에 각각을 더한 건 10이야. 그리고 20이야. 그래서 4로 나눠줄래가 된 거죠. 최종적으로 10이 되고 4가 돼서 2.5 이렇게 얻었어요. 그런데 교재에 있는 자료에는 S제곱을 저랑 다르게 계산했어요. 그러면서 시그마 xi의 제곱에서 n배의 x바의 제곱을 4로 나누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또 2.5가 됐어요. 교수님,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 왼쪽의 풀이는 원래 정의를 이용하는 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정의가 아닌가요? 정의를 한번 정리한 풀이에요. 그럴 때 정리하는 과정이 어땠을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까지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 빼기 2배에 또 이 2배 이렇게 되고, 이거가 덧셈 들어가 있죠. 5 곱하기 4. 근데 이 덧셈을 제가 n으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즉 4로 나눠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4로 나누면 그 4에 대해서 평균이 될 거라는 걸 딱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또 4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n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리를 한번 한 게 n배의 x바가 되는 겁니다. 바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시그마 제곱 빼기 n x바 제곱을 기억하시면 이대로 풀이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조금 어렵지 않아? 라고 해도 왼쪽에 제가 풀이한 것처럼 분명히 정의만으로도 풀 수 있게끔 조건이 주어진다. 따라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루트 2.5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절대 5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으로 나눠라? 4로 나눠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을 5로 나눠서 2구나 라고 하고, 원래 평균이 2고 표준 편차도 루트 2니까 이게 값일 거야 라고 계산하면 살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41번은 좀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변이계수의 가장 중요한 활용도는 지금처럼 두 집단에 대한 평균, 3포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비교합니까? 보통은 표준 편차가 40이네, 30이네 이걸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이니까 표준 편차가 크잖아, 여자는 작잖아라고 하지만 2000에서 크잖아, 1500에서 크잖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같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00을 기준으로 40이나 1500을 기준으로 30이나 같구나. 그거는 무엇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바로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3번은 똑같은 해석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학생들의 용돈에 대한 변이계수가 조금 작아요. 그럼 뭐라고 한다?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3000이지만 작게 퍼져 있는 꼴이구나 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구나. 누가? 대학생들의 용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44번은 이 문제를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기업체의 인문사회 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는 140만 원, 표준 편차는 42만 원이고, 공학 계열 출신 종업원의 평균 급여는 1,660만 원, 표준 편차는 44만 원일 때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공학 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문 계열보다 높다. 값을 보니까 좀 높죠. 1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맞구나. 인문사회계열 종업원 중 공학계열 종업원보다 급여가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요? 왜냐면 지금 140만 원, 160만 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좀 제가 표시해 볼게요. 그럴 때 140만 원을 기준으로 가장 작게는 42만 원이 있으니까 140만 원 빼기 42만 원,
140만 원 더하기 42만 원이라고 한번 1차 표준 편차로 논해 봅시다. 그리고 160만 원이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160만 원에서 160 더하기 44만 원 빼기 44만 원이겠죠. 그리고 160만 원, 160만 원 더하기 44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에 겹치는 곳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겹치는 곳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낮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사회계열 종업원 중에도 공학계열 종업원보다 급여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3번 공학계열 종업원들 급여에 대한 중앙값이 인문사회에 대한 중앙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도 어떻게 편차에 대한 논의니까. 따라서 크다고 할 수 없다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맞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4번 인문사회 계열 종업원들의 급여가 공학 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포도를 나타내는 변동계수가 더 작다. 지금 변동계수를 물어봤으니 계산을 해봤네. 그랬더니 0.3, 0.275. 그러면은 인문계열 쪽이 크잖아요. 따라서 산포도에 대한 변동계수가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는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44번입니다. A고등학교 시험 결과가 아래와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작고 크기 때문에 굳이 변동계수까지는 필요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1, 2반의 성적은 평균값이 같으므로 같다? No. 1, 2반에 비해서 1반은 2반에 비해서 성적 차이가 크지 않다? 맞죠. 이유는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라는 거. 그런데 변동계수 입장에서도 설명은 같아요. 평균이 같으면 결국은 그 값이 그 비례해서 설명이 될 거니까요. 따라서 해설도 해설대로 이해해 주시고 저처럼 표준 편차가 8.3으로 작으니까 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 맞지?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반은 1반에 비해 성적이 좋다라는 말은 함부로 못할 것 같고요. 2반의 표준 편차가 더 크므로 최고점의 학생은 항상 2반에 있을 거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CV 즉 변동계수 문제 끝냈고요. 46번 비대칭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대칭도 하면은 여러분들 그림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늘어진 그러면 왼쪽으로 치우친 또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늘어진 그리고 정적의 기준은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대칭도의 값이 1이면 좌우 대칭형인 분포를 나타낸다. 0이겠죠. 1은 이미 플러스인데 0이면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맞는지 볼게요. 비대칭도는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오케이. 비대칭도의 부호는 관측값 분포의 긴 쪽 꼬리 방향을 나타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쪽으로 가면서 평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평균을 기준으로 다른 값과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3번은 정확한 해석이에요. 비대칭도의 값이 음수이면 우리 여기 음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면 2번이면 자료의 분포 형태가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 해설에서 비대칭도 일명 외도 스큐니스는 자료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즉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측도이고 대칭이면 0이고 정규분포와 같이 음수이면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래서 양수하면 오른손으로 내려갑니다. 음수하면 왼손 내려갑니다. 이렇게 조금 모션화 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입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 신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문제 먼저 풀고 얘기할게요. 평균이 전체에서 136이니까 이쯤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중앙값은 130으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뭔가 끝점이 있어서 평균이 더 아래로 내려간 격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해설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2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2라는 건 여기에 올망졸망 이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30까지 3 시그마구나.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값이 어떻게 이렇게 멀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되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6.5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정확했다면 7 이었다. 뭐 이러면 제가 '그렇구나.'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린 비대칭 분포이구나.'라고 하고 1 번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체중평이죠. 체중평을 계산했을 때 평균이 제일 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제일 작은 쪽으로 해서 꼬리가 늘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48 번 이 문제를 읽으면서 참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서울 지역 300개 고등학교, 참고로 서울에는 고등학교가 약 12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출 문제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가?' 근데 만약에 중학교라고 하면 서울에 중학교가 한 343개 정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요건 좀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어떤 지역에 고등학교가 300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00 개의 각 고등학교에서 100 명의 학생을 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3만 명이나 돼요. 3만 명. 와, 많죠. 그럴 때 이 3명으로 키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중앙값, 평균, 최빈값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 답은 4 번입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 집단 안에서 100명 가량 뽑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게 뭐나 마찬가지냐면 네, 이렇게 해서 표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표본에서 100명 이상씩 뽑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라는 아이디어도 좀 들어가고요. 중심극한 정리가 아니더라도 '야 3만 명이나 뽑았으면 어쩔 수 없이 최종평이 같게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 번입니다. 자료들의 분포 형태와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에서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크다. 엥? 왼쪽 꼬리가 긴 분포에서는 최중평? 이건 순서도 틀렸네. 중앙값은 분포와 무관하게 최빈값보다 작다라는 말이 가능해? 비대칭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거는 꼭 뭐 대표값 비대칭도가 아니더라도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하는 방법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나머지 1 번, 2 번, 3번 저랑 읽으면서도 "이상해, 이상해." 했지만 또 해설에도 잘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비대칭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평균. X바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바에서 뺀다. X바에서 뺀다. X바에서 빼고 있죠. 그리고 최중평 계산하다 보면은 계속 나오지만 최, 중, 평이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게 더 멀어요. 최빈값과의 거리가 더 멀다고요. 그러면 중앙값의 거리의 3배 정도 한 게 최빈값이다. 요런 게 피어슨의 비대칭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밑에 S로 나누어서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교수님, 피어슨의 비대칭도가 뭐예요? 요거 또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 x바에서 m5를 뺀 다음에 s로 나누거나 s바에서 m2를 뺀 다음에 3배를 해서 s로 나누거나 그러면 되고요. 그들 사이에서 위에 있는 거를 비교했니? 이렇지 않니? 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51 번입니다. 자료 6명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럴 때 비대칭도를 구하라라는 해석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하죠. 3, 4, 5, 6, 7, 8, 9, 10 그리고 이 위에다가 10이 하나 있고 3이 2개 있고 4 하나 있고 6하고 7이 있고요. 이렇게 놓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꼬리가 길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번이네요. 비대칭 계수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읽어보다 보니까 아이고 자료의 평균이 5가 아니라 5.5더라고요. 그래서 5.5 하지만 최빈값이 3이고 여하튼 5.5로 오른쪽에 있다는 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뜨려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첨도에 대한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첨도는 뾰족하냐라는 해석과 꼬리가 두껍냐라는 해석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잘 읽어 보시면 이건 기억할 문제가 아니라 눈썰미 문제예요. 1 번 정규분포, 3번 정규분포, 4번 정규분포. 정규분포든 표준 정규분포든 뭐 평균이 0 이든 0이 아니든 중요한 건 정규분포는 항상 그런 모양으로 외도가 1 이고 외도가 3이 0 이고 첨도가 3인 정규분포는 무조건 다 0 이고 3 이에요. 그러면 1, 4, 5는 같다 이런 거죠. 그럼 답은 2 번이다. 네. 그 T분포가요. 정규분포보다 살짝 첨도가 커요. 그리고 점점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분포로 수렴해 가면서 첨도도 좀 완만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해설. 첨도는 분포도가 얼마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고 더 뾰족하냐 또 꼬리가 두꺼우냐 이러한 해석을 하는 척도인데요. 정규분포의 첨도가 3 그리고 외도는 항상 0이죠. 그럴 때 오른쪽에도 있긴 하네요. 이거 정규분포일 때 쓰는 단어죠. 정규분포와 비슷한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중심이 조금 더 뾰족해요. 그리고 꼬리가 살짝 두꺼워서 3보다 큽니다. 그런데 자유도가 점점 커져요. 자유도가 커진다는 건 n의 개수가 커져요. 그러면 첨도가 3으로 가까워지면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수렴해 간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52 번은 푸는 게 아니라 눈썰미. 네, 53 번입니다. 다음 6개의 자료의 통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똑같죠. 2, 3, 4, 5가 있는데 2가 하나, 둘, 셋, 3, 4, 5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외도는 0보다 커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54 번입니다. 가전제품 애프터 서비스 특정 하루 동안 몇 건이 있었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9, 14, 16, 6, 13, 12. 네,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푸실 수가 있죠. 그리고 외도가 0이면 좌우 대칭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한번 해 볼까요? 그래요. 지금 쭉 나열하고요. 그리고 표시를 하니까 여기에 평균하고 중위수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좌우 대칭형으로 안 보여요. 여기는 하나 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무게 중심과 네. 6이 빠져 가지고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과 비슷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좌우 대칭형이어서 외도가 0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니까 외도가 0이라면 좌우 대칭의 분포여야 되는데 10으로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좌우 대칭형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계산을 해 보진 않았지만 이때 또 표준 편차나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0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1번 맞죠. 2 번도 맞죠. 그다음에 4 번도 맞죠. 따라서 답은 3 번이구나라고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기초 통계량 챕터 1의 문제 54 모두 풀이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